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변호사님처럼 머리숱 정말 많으시잖아요. 풍성한 상담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어떤 상담이 접수가 됐는지 살펴볼게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패소했어요. 무자녀 노부부의 상속. 두 번째 상간녀 소송. 10년 만에 양육비 요구. 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세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법과 관련해서 짧고 굵게 알아보는 시간 일상의 로로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상식을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우회전하는 경우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법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회전을 할 때 정지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눈치껏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랑 사고가 빈번했었어요.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우회전하는 경우에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 시행이 되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요즘에도 우회전을 할 때마다 이게 맞나? 멈춰야 되나 아니면 슬슬 가도 되나 막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얘기부터 좀 나눠볼게요. 네. 이제 그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4월부터. 먼저 이제 일시 정지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시 정지란 이제 자동차의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는 걸 일시 정지라고 하는데요. 그럼 과연 몇 초 동안 정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법령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보행자를 잘 살펴서 운행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를 살펴서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한 2초 정도는 정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정지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라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를 해야 되고요.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좀 쭉 해주셨는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우회전 신호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규정이 복잡해서 좀 헷갈려요.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차분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차량의 전방에 신호등을 보셔야 되는데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만약에 적색이다. 그럴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보행자가 있다.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또 일시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요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그럼 이걸 이제 사례별로 한번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차량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다. 예. 그때는 무조건 일시정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행자들이 다 건너고 나서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면 첫 번째 횡단보도는 지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회전을 시작을 하는 네네. 거죠. 예, 그래서 우회전 하자마자 마주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그렇죠. 또 이제 이 원칙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아까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회전에서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 또는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복잡해서 나 모르겠다 네, 이런 네.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까지 예.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단은 한 2초 네. 정도는 좀 네.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예.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또 보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위험천만한 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런 바뀐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어요. 네네. 자, 과태료 만약에 이거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나 범칙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아볼게요. 네, 먼저 이제 범칙금 규정을 말씀드리면 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이 부과되고요. 둘 다 공통적으로 벌점도 부과되는데 이건 예. 15점이 부과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6만 원, 7만 원 정도의 벌점 15점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거 규칙을 위반하지 말고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안전상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자,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를 시행한 이후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통계가 네. 있나요? 네. 올해 1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는데요. 네. 1월부터 의무화된 이후에 보행자 사고는 감소됐다고 하고요.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한 20% 정도 사고가 감소하였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사망 사건의 경우는 한 명이 증가했다 이런 오히려.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스쿨존에서는 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스쿨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가 나타나면 네. 무조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원칙보다도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예. 거기에 플러스 스쿨존을 지나갈 때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예,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스쿨존이 네. 정말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운전할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혹시나 만약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무거운 좀 엄벌을 처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네, 네. 법이 강화됐다 보니까 네. 네, 자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오늘 내용 기억하셔가지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무료 법률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시나요? 네네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저 다름이 아니고, 제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경찰하고요. 네. 누명을 씌웠는데, 네. 업무방해로 누명을 씌웠거든요. 누명을 쓰신 입장이시라는 거죠? 네네네. 예, 예.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네. 근데 담배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새로 나온 담배를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기 편의점에 여자 사장이 아닌데, 네. 딸하고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당신한테 물건 안 팔아 막 화를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갑자기 너무 황당하고 놀래가지고 바로 나왔어, 그냥 아무 말도 없이요. 네. 나왔는데 바로 또 경찰이 출동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신 왜 주사를 편의점에 왜 여자들한테 협박을 했냐. 그래서 또다시 황당한 거예요. 네. 바로 입구에서 3분 만에 출동하잖아요, 경찰이요, 그죠? 예. 바로 나오자마자 경찰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외부에요.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네. 3분에 출동한 경찰이 왜 협박을 했냐 이래요. 그래서 또 두 번째 황당해서 CCTV든 뭐든 조사를 해보시라고 하니까 협박하고 여기 앉아 있겠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전에 경찰이 내부에 다른 2명이 또 있더라고요. 네. 입구로 들어가는 건 못 봤는데 뒷문으로 들어갔는지 경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주인한테 억울해서 따져보려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계급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외부에서 저한테 두 사람한테 경찰한테 나가 있으라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CCTV로서 누명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건 나중 문제인데.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경찰이 여기서 협박하겠어 바로 우리가 출동했는데 협박하고 여기 앉아 있겠냐 이 뜻이죠. 입구에.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저기 경찰이 철수를 하더라고요. 네. 조사를 해달 요청을 했는데 조사도 안 하고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누명까지 씌우고 화도 내고 막 두부를 그러니까 처음 가는 가게인데 그래서 몇 번 갔던 가게 근데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물었어요. 무슨 내가 잘못했길래 나한테 왜 이렇게 누명을 했냐고 물으니까 네. 막 딸이라고 사칭을 해봐요. 딸이 아닌데요. 예. 근데 막 둘이서 막 덤빌듯이 막 삿대질하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걸 또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데 편의점에서 샀던 물건을 가지고 봉지에 이제 검은 봉지예요. 그래 내부가 보이지가 않는데 막 여자애도 되게 커요. 20대인데 막 애가 무식하고 막 100kg 정도 나가는데 막 저는 제가 50대거든요. 근데 네. 막 덤빌 듯 하더라고요. 막 욕을 막 하고 막 이러길래 또 3차 세 번째 또 황당한 거예요. 묻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봉지를 약간 뒤로 제꼈어요. 네. 때리려고 했던 뭐 그런 거는 CCTV 전혀 없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네 상담자님 얘기 잘 듣고 있고요. 네네. 지금 그래서 어쨌든 벌금형을 받으신 상태인 건가요? 네네 벌금형을 받고 예. 1심에서요. 네. 1심에서 경찰하고 피해자가 그 CCTV 증거를 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가장 이제 저를 이제 누명 씌운 그건데 자기들이 증거를 했던 CCTV 사진과 내용이 재판이 지금 2년째 되고 있는데 제가 피해자 신청을 했어요. 출석을요. 네. 1심에서. 그래서 보니까 법정 앞에서 보니까 제가 겪었던 방금 전에 말씀했던 그 편의점 여자가 아니에요. 처음 보는 여자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이거 내가 알고 있던 피해자가 아닌데. 네. 이 사람들이 피해자를 바꿔치기한 거예요. 아, 또 법정엔 다른 피해자가 또 나왔다는 거죠. 그때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던. 예, 사건 현장에 없었던 알겠습니다. 여자가. 네. 네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네, 네네. 상담자님 지금 제 옆에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듣고 계세요. 그래서 네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변호사님하고 직접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해결하는 게 더욱더 좀 편하실 네. 것 같아서 바로 네. 좀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자분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판결이 지금 네네. 1심, 2심까지 난 건가요? 예, 2심에서도 1심에서도 그렇고 1심에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법원에 예. 지방법원에 제가 변론 요지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정명과 입증되는 자료를 그 내용을 같이 접수를 했었거든요. 네. 무슨 뜻이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날 피해자가 아니다. 네네. 이 CCTV에 경찰이 증거했던 CCTV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했고 이 여자는 내가 처음 보는 여자다. 네. 오늘 법정에서 거기 출석하러 피해자 출석 제가 피의자로서 요청을 해가지고 법정 앞에서 보니까 아니에요. 네. 처음 보는 여자. 이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변론 요지서를 법원 직원 형사단독과의 여자들이 몇 명이 개입이 돼 있어요. 네. 그 범인들과. 그래가지고 그거를 변론 요지서를 떼돌렸어요. 네. 그 파사님도 약간 아는 것 같더라고. 약간 개입이 돼 네.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이게 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몇 가지를 네네. 또 여쭤볼게요. 혹시 판결문은 열람 등사 해보셨어요? 받아보셨어요? 네네네. 혹시 그 범죄 사실이 네네. 업무방해죄가 맞고 그 외의 범죄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러면 혹시 업무방해죄 중에 네네. 폭행일 수도 있고 협박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해서 업무방해를 했다고 적혀 있던가요? 제가 그 CCTV에 보니까 제가 그 검은 봉지를 뒤로 이렇게 약간 제끼는 예. 한 30cm 정도 제끼 예. 앞으로 때리려고 하는 것도 없고 예. 그거 하고 제 뒷머리를 이렇게 끌었거든요. 예. 그 편의점 내에서 이제 뒷머리를 그 이후에 물건 사느라고 예. 뒷머리를 끌었는데 그걸 가지고 손님을 때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거 예. 자기들이 증거한 CCTV에 제가 확대를 해서
그 입정으로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접수를 때리려고 했던 그런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돼서 적혀 있던가요? 아니면 협박으로 적혀 있던가요? 협박, 폭행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업무 방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 방해를 하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행위가 네, 폭행에 의한 업무 방해일 수도 있고 협박에 의한 업무 방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예. 때리려고 손님을 가만히 있는 손님을 때리려고 했다. 뭐 이런 때리려고 누명까지. 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CCTV를 돌려보셨을 거잖아요. 그런 제가 행위가 담겨 있는지. 경찰에서 피해자하고 같이 예. 사진하고 동영상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때리려고 했다라는 게 인정된 증거가 CCTV랑 사진이었나요? 뭐 어떤 증거에 의해서 인정이 됐나요? 사진입니다. 사진이요? 그러니까 그 네네. 사진은 CCTV에 있는 사진인가요? 네, 그러니까 경찰하고 피해자가 예. 거기 그걸 막 CCTV를 막 조작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열람 경찰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증거를 가지고 예. 혹시 이거 증거 예. 선고일이 언제였죠? 2심 선고 언제 받으셨어요? 5월 중순쯤 받았거든요. 아, 며칠 안 됐네요. 네네. 예, 그럼 선고일로부터 2주 내에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상고심은 네네. 1심, 2심하고 달라요. 네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정 심리를 하는 데가 아니고 법률 문제만 보거든요. 아, 법률 문제만. 예, 법률 문제만 봅니다. 그래서 이 증거 체부가 뭐 잘못됐다, 뭐 사실관계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는 대법원이 심리 대상에서 벗어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가 벌금형이 너무 과해서 억울하다, 이걸 양형부당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징역 10년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벌금형 갖고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실 수는 없어요. 아, 근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심에서도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닌 얼굴이 사진이 있어요. 예. CCTV에. 예. 그거 하고 거기 완전한 입증이고 예. 경찰하고 같이 그 CCTV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 예. 여자는 내가 처음 보는 여자다. 당연히 여자가 아니다. 예. 그 한 사람은 제가 입증을 시키느라고 당시에 모르게 이렇게 촬영한 게 있어요. 그 얼굴을요. 그 두 사람을 대조해 봤을 때 이건 누가 초등학생이 봐도 당연히 아닌 여잔데. 예. 그러면은요. 그 CCTV가 지금 현장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네네. CCTV에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얼굴이 지금 찍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예. 지금 현재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예. 접수된 여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CCTV에 나온 사람과 법원에 출석한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누명을 쓰고 지금 상담자께서 주장하시는 건 이게 고의적으로 경찰이 이렇게 네네. 조작한 거라는 거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거 뭐 누가 봐도 예. 초등학생이 봐도 이건 확실한. 그럼 만약에 그걸 고의를 갖고 일부러 그렇게 조작을 한 거라면 네. 이거는 당연히 그 조작 행위에 가담한 뭐 경찰이든 어떤 사람들이 그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근데 피해자께서 뭐 그 사람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거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고소를 하시면은요. 네. 경찰이나 검찰에 대해서 과연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예. 지금 검찰에 뭐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되고요. 경찰청에요? 예. 고소장을 직접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서 네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증거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하신 다음에 네네. 먼저 그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조작 혐의가 증명이 되면은 네. 그걸 갖고 나중에 재심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재심요? 예, 이게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요. 지금 예. 저기 상고 이유서 접수 우편 통지서를 오늘 받았거든요. 예.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접수하라고 하시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상고를 접수하실 수는 있어요. 네네. 접수하실 수는 있는데 네. 이런 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고심에서는 이게 법률적으로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 때문에 네네. 이 증거가 위조된 거냐 아니느냐를 따지기는 어려워요. 대법원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렇지만 상고 기간 내에 반드시 상고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상담자께서는 우선 상고 기간 내에 접수를 하시고요. 상고장을. 네네.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다퉈 보시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대법원에서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할 수는 없고 심리 범위에서 벗어날 소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그거랑 별개로 대법원에서 뭐 상고 기각이 되거나 하면 확정이 되잖아요. 예예. 근데 그거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으로 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그쵸. 고소를 하란 말씀이죠? 예, 고소를 하셔서 정말 그 증거가 조작됐는지를 네네. 별도의 판결로 확정을 받아야 돼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증거 위조된 게 확정 판결로서 증명이 되었다면 네네. 그거를 이유로 해서 재심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예. 경찰청에 해야 되는가요? 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그러니까 경찰청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해야 돼요?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 관할 경찰서. 예. 근데 관할 경찰서라는 데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이렇게 그 관할하는 형사분들이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닌가요? 그 관할은요. 우선 그런 그 경찰서에 가시면 또 관할이 네. 잘못되면 또 안내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저기 사시는 지역 경찰서에 가서 관할이 어딘지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경찰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예. 싶은 건 경찰서에 가서 제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은 네. 그 경찰과 여기 형사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CCTV 조작한다고요. 네네. 형사하고 경찰하고 같이 개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정면 입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사건을 수사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다른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아니요, 근데 제가 조금 방금 말씀은 헷갈려서 말씀드린데요. 예. 그 관할 저를 그 누명했던 경찰과 형사 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은 네. 그 경찰과 형사를 어느 분이 그 조사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할하는 부서들이 경찰에 이제 부서마다 담당하는 사건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냥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그거를 수사하는 담당하는 부서에 자기들이 그걸 배당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경찰서에만 제출을 하시면 그 경찰서에서 그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에 그 고소장을 전달을 해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제가 여기는 참고적으로 우려되는 거는 같은 경찰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은 가족이다 이래야 좀 불리하지 않을까 좀 염려돼서 여쭤보고. 그래서 제가 대구 지방 경찰청에 하면은 어떨까 이 부분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도 뭐 요즘에는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위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 검찰 말고 경찰청. 경찰청이요? 네네.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은 고소를 뭐 경찰청에 하시더라도 그게 막 경찰청에서 뭐 일선 경찰서로 수사를 내려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디에 근데 우선은 고소장을 접수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고소장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경찰청에 하면은 더 안심이 가는 부분 제가 안심이 될까 뭐 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경찰서에 해야 되는지 경찰청에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셔도 아마 안내를 경찰서에 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염려되시면은 경찰서로 가보셔서 안내를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되는가요? 예.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뭐 또 추가로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추가되는 궁금한 점은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괜찮은가요?
아, 그럼요. 언제든지 또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궁금한 점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일단은 지금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나누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고 기간 내에 상고장을 꼭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증거 조작 혐의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간다, 이걸 좀 입증하고 싶다 하시면 관할 경찰서로 이제 직접 또 고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네, 네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판결이 확정이 되면 재심으로 또 다퉈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지금 뭐 다소 억울하신 입장인 것 같지만 어쨌든 차분차분하게 잘 좀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상담 네. 여기서 마무리 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앞뒤 정황에 대해서는 듣지 네. 못했지만 이게 실제로 정말 뭐 조작이든 뭐든 억울한 입장이시라면 네. 정말로 그야말로 억울한 입장이신 건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나요?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저도 뭐 이렇게 지금 말씀 들은 것만으로는 좀 판단하기 그렇죠. 어려운데요. 보통 네. 이제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는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호인이 있었다면 네. 그런 것부터 확인을 했겠죠. 뭐 그 지금 피고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내가 변호하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네.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런 조력을 못 받으셔서 확인을 맞아요. 못했을 가능성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예. 이게 실제로 당시에 피해자 입장,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과 경찰에 출두했을 때, 법원에 출두했을 때 그 피해자가 다를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보통 이제 그 인적 사항은 다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인이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하면 네. 그거부터 확인을 합니다. 뭐 성명, 뭐 그렇죠, 본적지 보통. 이런 걸 확인을 네. 하거든요. 근데 또 이미 재판 전에 뭐 고소장도 접수됐을 거고 하니까 네. 피해자가 또 누군지도 특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을 분명히 체크를 해봤을 것 예, 같은데 뭐 그 사람이 만약에 본인의 이름과 이런 걸 속여서 만약에 했다면 그거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어쨌든 가능성,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 상담을 예, 예. 받잖아요. 네네네. 근데 조금 이렇게 조금 주변에서나 아니면 네. 변호사의 조력을 좀 받으셨으면 훨씬 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네네. 일단 이게 또 확정이 돼버리면 그대로 예. 그냥 억울한 채로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다퉈보고 싶다 하시면 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조력 받으셔도 좋고, 또 법률공단에서는 또 무료 상담도 네.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이 된 저희 부부는 해외 유학 시절 만나 결혼했고 한국에 돌아와 대학교 교수로 지냈습니다. 은퇴 후엔 겨울과 여름은 해외에서 지냈죠. 아마도 저희 부부에게 자녀가 없어 다 자유롭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나 다른 활동을 하기도 힘들어지면서 무료한 생활을 보내던 중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자녀가 없어 단출하다 생각했지만 상속관계는 자녀가 없어 더 복잡하게 얽혀 있더군요. 저희 부부가 세상을 떠나면 형제 자매들이 상속인이 될 텐데요. 사실 부모님 상속 때 이미 형제들과 틈이 생겨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세상을 떠난 후 전 재산을 평소 관심 있던 단체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재산을 생전에 기부하기엔 노후 걱정도 되고요. 이런 걱정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두 분 너무 행복하게 지내시지만 자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에 관해서 또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요즘 또 딩크족이라고 해서 자녀 없이 네. 사는 부부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번쯤은 다들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사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변호사님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뭐 자녀가 없는 부부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결혼도 안 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나중에 이제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이거를 누구한테 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주는 것도 일부 법적으로 좀 제한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나와 뭐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주고 싶은데 네. 법적으로는 또 상속인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상속인이 자기의 유류분, 상속권 중에 일부를 또 유류분으로 보호받거든요. 네. 유류분이 침해되면 그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은 재산을 처분하고 싶은 자유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처분하는 자유가 또 일부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 이 사연자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만약에 부부가 사망을 하게 됐으면 부부의 재산은 네.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려면 네. 상속인을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상속 그렇죠. 순위를 네. 먼저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 네. 및 배우자고요. 예. 2순위는 직계 존속 및 배우자. 음. 그 다음에 형제자매, 그 다음에 사촌인의 반계혈족 이렇게 되는데요. 음. 이 순서대로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죽는 거를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예.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부부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음.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네. 비속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자녀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전부 다 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남은 배우자마저 사망을 하면 네. 이제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없잖아요. 둘 다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2순위 상속인인 직계 존속 및 배우자도 지금 존속 얘기는 안 나오기는 했는데 예. 없다고 가정을 없는 하면 것 예, 같아요, 없다고 보니까. 예. 하면 이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는 네, 것입니다. 지금 또 그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형제가 3순위 상속인이 되면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제 상속 당시에 남은 재산을 네. 지금 어디에 기부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단체에. 네. 이거는 좀 유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음. 만약에 내 남은 재산을 전부 다 유증을 해버리면 네. 형제자매는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그 상속인인 이제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쪽에서는. 예.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유류분 반환 청구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연을 보자 하면 형제들끼리 좀 사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이전에 또 상속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의. 어쨌든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는 게 좀 싫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혹시 신탁을 해놓으면은 네. 해당 재산이 아까 유류분 말씀하셨는데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예. 되나요? 예. 네.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예. 유류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리고 그럼 그거에 또, 관련된 판례도 있고요. 그러면 유류분 산정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럼 유류분 산정을 어떻게 하냐면 상속 개시 시에 남아 있는 재산에다가 네. 그리고 생전에 증여했던 것을 다 합산을 합니다. 다 다시 가산을 하고요. 거기에 채무를 공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산하는 증여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예. 가산하는 증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그 이전의 1년간에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가산을 하고요. 그 1년보다 더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그 증여 당사자 쌍방이 그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을 때만 합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신탁이란 거는 그 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예요. 네. 거기다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증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 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는 합산을 하고 그거보다 더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그 쌍방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을 때 합산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3자 증여일 때고요. 이게 만약에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한 거다, 상속인한테 미리 증여를 한 거다라는 경우는 무조건 다 가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네. 신탁재산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상속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제3자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제3자 증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을 벗어났으면 네. 유류분 침해 사실에 대해서 뭐 고의적으로 알고서 한 게 아니라면 유류분 산정의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탁도 좀 예. 꼼꼼하게 알아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특히나 그 지금 또 자녀가 없는 상황이시고 나중에 기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셨어요. 네. 그렇게 사망 후에 기부를 결심했을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예. 사망 후 기부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을 때 한 거는 생전 증여라고 보는데요. 네. 사망을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증여를 하고 싶다는 건 이건 유증이라고 하거든요. 유증. 예. 유증은 그 유언으로 증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의 방식과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유언이란 거는 우리 민법에 5가지 유형으로 엄격하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유언을 해라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네.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증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사망을 하면서 누구한테 사망 시에 누구한테 증여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유언의 형식을 갖추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주의할 점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증으로 인해서 상속인의 유류분권까지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은 재산을 모두 다 주겠다. 네. 그런 거는 반드시 상속권자의 유류분을 반드시 침해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사안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속인이 만약에 형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침해할 정도가 되면 네. 유류분 소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복잡한 듯 하지만 법적으로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좀 어느 정도 좀 보호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유증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식과 요건을 잘 갖춰야 하고 또 5가지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이 유증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보시고 좀 단단히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끝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상담자는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별로 왕래도 없었던 맞아요. 그런 형제한테 상속이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살아 생전에는 이 재산으로부터 어떤 발생하는 수익을 내가 내 생계에 그렇죠. 보탬이 되고 싶어 네. 하시는 그 2가지 포인트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경우는 신탁제도를 좀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신탁처럼 내 생전에 제3자한테 내 재산을 이전시키는 거기는 한데 생전에 수익자를 나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나로 지정을 하면 수입에는 문제가 예, 없군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내가 이제 생전에 누릴 수 있고 네. 내가 사망하면 사후에 또 수익자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느 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네네. 생전에는 그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내가 누리고 내가 사망한 후에는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뭐 어떤 단체로 지정을 하면 그 단체가 수익을 누릴 수 있고 네,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네네. 이런 제도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탁 제도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20년 전 결혼한 저는 2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저희 가정이 흔들린 건 5년 전부터입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자기야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보게 된 건데요. 누구냐고 추궁했지만 남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잡았대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딸에게 주었는데 그 안에 남편도 모르게 녹음된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이었죠. 딸과 저는 그 일로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 그만 만나라고 경고했지만 내연녀는 남편 관리나 잘하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카드 내역을 보니 호텔 이용 내역과 지방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용 내역이 나왔고 저는 남편의 내연녀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위자료 소송을 하면 남편이 반성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대놓고 욕하고 무시하고 소송을 취하하라면서 생활비를 끊고 온 집안의 집기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과감하게 상간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젠 제가 알아도 상관없다는 듯 상간녀와 여행까지 다니는데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이고 정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보란 듯이 지금 외도를 일삼고 나도 모르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그러니까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핵심 요건은요. 네. 이제 부정행위거든요. 부정행위. 예, 이거는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뭐 정서적인 외도도 부정행위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부정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상간자가 이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됩니다. 네. 그게 포인트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근데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한 번 청구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으신 상태인데 계속해서 보란 듯이 더 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청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이미 기존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과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또 해달라 판결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 판결과 다른 사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 판결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판결의 효력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의 까지만 미치거든요. 따라서 사실심 변론 종결, 여기서 사실심이란 거는 그 대법원을 제외한 1심, 2심을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발생한 부정행위는 이미 있었던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거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라면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송을 다른 걸로 또 다시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승소하려면 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이왕 또 소송하시는 것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미 뭐 첫 번째 판결의 결과 뭐 혼인 사실을 알았다라는 건 충분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부정행위가 또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증거를 확보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유리한 입장이실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입증은 충분히 했으니까 사실심 변론 제기 후에 있었던 그런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또 자료를 잘 모아두시면 또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2차 위자료 청구 소송을 그럼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네, 이제 두 번째로 2차 위자료 소송을 하면 이제 금액이 문제가 될 건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이미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위법성을 중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가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시 위법성이 이제 죄질이 안 좋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증액돼서 3,0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다음 또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남편한테 한번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도 이제 남편이 그렇게 재차 이제 그런 행위를 했는데 첫 번째 소송에서는 남편은 소송에서 뺐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근데 포함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간자 소송을 할 때 남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혼 소송까지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은 또 재산 분할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 장기간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또 주의하실 거는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또 있거든요. 상간자 소송에서는.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 안에 하셔야 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팁을 알려주셨으니까 좀 잘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또 들어온 사연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25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10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폭언을 하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몇 달 후 이혼하셨어요. 저는 당시 중학생이었고 이후로는 아버지와 살았는데요. 얼마 전 아버지가 10년 동안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성인이고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아르바이트로 대학 등록금을 충당했고요. 남들보다 군대도 일찍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양육비를 받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요. 또 현재 어머니께서는 가게 일을 하며 홀로 어렵게 살고 계셔서 양육비를 보내줄 형편이 못 됩니다. 아버지께서 10년간의 양육비를 요구하면 어머니가 당연히 줘야 하는 걸까요? 혼란스럽습니다. 라는 또 어머니를 걱정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보통은 이혼할 때 그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또 양육비를 어떻게 할지가 미리 좀 정해져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어머니께서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연으로 보면은 좀 알 수가 없어서요. 저도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 양육에 대한 사항 중에 하나가 양육비 분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양육비를 어떻게 분담할지는 다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게 양육비 분담 조서를 이제 작성하도록 도입된 게 이제 2009년이에요, 벌써. 근데 벌써 이혼을 10년 전에 하셨다는 얘기는 이 제도가 시행된 다음에 이혼을 하셨다는 건데 이런 걸로 보아서는 아마 양육비 분담은 하셨을 것 같은데 양육비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어쨌든 뭐 아버지가 키우셨으니까 10년 동안 어머님이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이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세히 지금 사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만약에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게요. 양육비 지급 기준은 협의로 하는 경우는 그냥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거를 공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떤 단계로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표준 양육비라는 걸 산정을 해요. 그래서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이제 고려를 하면 그 양육 산정표 기준표에서 보면은 어느 범위 내에서 양육비가 표준 양육비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개별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더 증액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녀가 병이 있어서 고액의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든다거나 아니면 뭐 부부가 협의를 해서 우리 어디로 유학을 보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산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는 지역도 고려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도시에서 애를 키우는 게 더 양육비가 많이 들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도시인지 아니면 농촌인지 뭐 이런 경우도 좀 고려를 해서 양육비 총액을 산정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눠야 되겠죠. 나눌 때는 부부간의 소득을 고려해서 적절한 비율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드님은 어머니를 지금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혼 10년 됐다고 하셨는데 이 10년 만에도 양육비를 요구하는 게 가능한 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육비가 결정된 바가 없다. 협의한 바도 없고 법원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소멸시효가 기산이 안 돼요. 소멸시효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협의로 결정되었거나 법원이 결정한 바가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결정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을 하고 이제 소멸시효 기간을 또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협의로 정한 경우라면 협의로 정했고 내가 1년 이내 기간, 뭐 매달 얼마씩 지급을 하기로 했다든가 하면 3년의 소멸시효가 짧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3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이 결정을 했다. 뭐 조정이든 법원의 판결이든 법원이 결정했다라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언제 시작했는지 기간은 언제인지를 고려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또 고려하실 게 그 중간에 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그때 확정이 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부터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연을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추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저희 법률 방송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는 전화나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희성 변호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